자, 6쪽 보시면 여러분, 김승옥 작품 나와 있죠? 6쪽. 보고 계십니까? 김승옥. 6쪽 봅시다. 우리 다유. 쭉 봤어요? 네. 오늘도 여러분, 이 차나 한 잔 이 김승옥 작품에서 여러분, 제가 또 초점화 기법이라든지 또 뭡니까? 서술자 직접 개입이라든지 그런 거 말해주고 오늘 하나 런칭하는 게 있어요. 런칭. 새롭게 표현 기법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있어요. 알죠? 그게 바로 우리 재은이가 문제 풀 때 봤을 내적 독백.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잡고 있자 준영이가 매 시간 이제 수업이 진행되면서 현대 소설을 분석하는 다양한 방법들, 원리들이 있어. 그걸 한 개 한 개 누적시켜 나가야 돼. 그럼 어느 순간 이제 우리 재은이가 한 20여 개의 이 도구가 생겨요. 그럼 이 도구에 이제 하나의 소설을 넣어서 돌리는 거야. 그러면 그에 따라서 뭡니까? 다양한 것들이 추출돼요. 추출. 서술자 직접 기임이 여기 쓰였네. 요약적 제시는 여기 쓰였네. 인물의 심리 감적 제시는 여기 쓰였네. 내적독백이 이게 여기 쓰였네. 의식의 부분 이게 쓰였네. 이런 식으로. 그죠?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야, 얘들아. 알죠? 그리고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제가 이미 설명한 것들을 확인하고 애우는 식으로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더 앞서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푸는 국면에서 저번에 선생님께서 의식의 흐름 기법 또는 내적 독백 하셨으니까 혹시 이 작품에 내적 독백이 있지 않나? 또는 초점화 기법이 매번 쓰인다고 했는데 여기에 쓰인 게 없나? 초점화 기법은 여러분 거의 모든 현대 소설에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전제는 뭡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일 때만. 시점일 때만. 맞죠? 그러면 전제 작가가 쓰였어. 나가 안 나와 있어요. 나가 안 쓰였으면 3인칭일 텐데 작가 관찰자 시점 여러분 학교 시험 여러분 수능에 안 나와요. 거의. 작가 관찰자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돼. 그럼 전적 작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전적 작가인데 이 전적 작가 시점만 해서 작품을 쓰게 되면 작품이 너무나 재미가 없게 돼요. 노잼이야. 왜냐면 작가가 계속 일관적인 시선을 갖고서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지루해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반드시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 이 초점화 기법 또는 인물 시점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알았죠? 그럼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 현아에게 말하지만 이 초점화 기법에는 세 개가 있잖아요. 시선 초점화 기법, 의식 초점화 기법, 입장 초점화 기법이 있죠. 오늘 이것도 찾는 거 훈련시키겠습니다. 알았죠? 근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표현 기법이 추가됩니다. 그럼 보도록 합시다. 일단 김승옥 작가부터 일단 한번 분석해 볼게요. 김승옥은 여러분 196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예요. 게다가 이 작가는 순천 작가입니다. 우리 지역 작가예요. 알죠? 그래서 정채봉 작가하고 김승옥 작가는 우리 순천을 대표하는 문인들이에요. 그죠? 근데 비단 순천을 대표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김승옥 작가는 196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손에 꼽히는 작가예요. 그러면 1960년대가 왜 의미가 있냐면 현아야. 우리가 그동안 지금 전후소설을 지금 연속으로 다뤘잖아요. 4개 작품을. 그죠? 그러니까 근데 오늘 약간 빗나가는 거야. 그 다음 연대. 이 전후소설은 1950년대인데 혹시 몰라서 1960년대를 한번 제시해 보는 거예요. 이가. 맞죠? 그런 의미로 접근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김승호 찬화 한 잔 봅시다. 일단 제목이 찬화 한 잔이죠. 근데 이 찬화 한 잔이 뭐냐면 도시화법이야. 그래서 오늘은 있잖아. 소설의 대화, 화법 이것도 추가할 생각이에요. 맞죠? 그래서 엄청 문제가 좋더라고요. 참 좋은 문제가 매번 나와서 너무 좋은 데서는 제 어떤 그 재산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아, 이렇게 화법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구나. 그래서 너무 의미가 있었는데 사실 있잖아, 다유야. 이 화법 시험은 소설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이감이 더 나간 거야. 물론 어서 오세요. 이감에서 대화가 아니 이감 소설의 대화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유야 소설의 서술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첫 번째가 서술자 서술하는 거야. 그죠? 두 번째는 대화. 그 세 번째는 묘사야. 그래서 세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그만큼 대화라는 게 소설에서 엄청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긴 하지만 화법 문제는 화법과 작문에서 나와요. 그래서 화법 문제를 굳이 소설까지 연결시키는 이 오늘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너무 좀 진보적인 문제다. 그래서 좋은 시도이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소설 문제 다룰 게 아니다. 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화 한 잔에서 왜 도시화법이 나왔냐면
이 차나 한 잔이 도시화법으로서 우회적 화법이야. 이게 진짜 차 한 잔 하고 싶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너 잘렸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냥 말하면 네가 충격받을 것 같으니까 차 한잔 하면서 돌려서 좋게 말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고 말한 나도 덜 좀 뭡니까? 덜 미안할 거 아닙니까? 이게 도시인들의 습성이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 나오는 주인공은요, 재수 없어요. 차라리 딱 단도직입적으로 당신 오늘부터 만화 연재 그만두셔야 합니다. 하면 깨끗하게 물러나오고 만화 연재 계속 해주세요. 하면 할 건데 그 뭡니까? 뭐 만화 조매하고 뭡니까? 마치 뭡니까? 계속 연재를 해도 되는 것처럼 딱 이어질 주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끝부분에서 만화 오늘 거 봐갖고 좋으면 계속 연재 그리고 안 좋으면 해고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간을 봤다는 것에서 엄청 불쾌해하거든요. 그래서 끝나는 작품이 차나 한 잔입니다. 그래서 차나 한 잔 작품은요, 의미가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적 독백 문제가 정말 중요해요. 맞죠? 그래서 오늘 내적 독백을 찾는 것도 제가 많이 시범 보여줄 생각입니다. 별로 어렵진 않아요, 다이야. 그럼 봅시다. 오늘 친 만화 좀 했죠. 이게 여러분 중의적 표현이야. 그 만화를 주라는 건지 아니면 이 만화 오늘치 만화부터는 뭡니까? 그만둬야 한다는 건지 이 좀이란 표현이 해석이 여러 가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면서 문화부장은 손을 내밀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당황해졌어요. 이 그가 그죠? 그가 주인공인데 왜냐면 이 만화는 제가 그만둔 줄 알고서 만화를 안 그려왔거든. 근데 만화를 달래 문화부장이 당황한 거야. 그가 짐작하고 있던 사태 이 사태가 뭡니까? 해고입니다. 해고 만화 연재 중단 이 사태에 대해서 속에서는 문화부장이 지금 얘기는 너무나 불필요하게 아닌가 했죠. 이게 내적 독백이에요. 얘들아. 불필요한 게 아닌가 했잖아요. 이런 게 내적 독백이야. 쉽게 말할게 성훈아. 뭐뭐다로 끝나지 않는 거 있죠. 않는 것은 다 내적 독백이에요. 그래서 이 천하 한자는요. 내적 독백이 엄청 잘 쓰인 작품이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고3이니까 여기가 내적 독백이 쓰였다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초. 그죠? 근데 고3이면 플러스 효과까지 외워야 돼. 효과는 뭡니까? 내적 독백을 하게 되면 인물의 심리나 생각을 더 명확히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인물의 심리나 생각을 구체화하는 것에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알았죠? 또 왜 이렇게 하는 줄 알죠, 현아야? 이게 3인칭이니까 그래. 3인칭이니까 이렇게 개인의 심리를 드러내줘야 한다는 거죠. 내적 독백을 통해서. 불필요한 게 아닌가? 박근혜 옆구리 끼고 있던 서류 봉투를 살구머니 좀 더 힘을 주면서 끼면서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빨개진 얼굴을 손바닥으로 닦으며 말했다 했죠. 이걸 지금 뭡니까? 이 그의 모습이죠. 근데 금방 읽었던 부분이 소설에서 우리 준영이가 꼭 찾아야 할 재은이가 꼭 찾아야 할 인물의 심리 간접 제시된 부분이야. 그럼 어떤 심리? 얼굴이 빨개졌대, 땀이 났대, 손에 힘이 들어갔대요. 당황한 거야. 긴장한 거야. 우리가 긴장하면 몸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자, 이렇게 소설 읽어가면서 우리 다유는 심리 파악도 해야 돼. 맞죠? 이따 성격 파악도 있습니다. 다유야. 그러지 않았는데요. 말하면서 그는 금방 후회했다. 어쩌면 자기의 짐작이란 게 이때 짐작이 뭡니까? 해고당했다는 거. 내가 해고당했다고 짐작한 게 얼토당토 말도 안 된 게 아니었을까? 내가 괜히 해고당한다고 생각해갖고 그림 안 그려온 게 후회되는 거야 지금. 자기의 신경감위로 자기는 지금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닌지 그 실수가 뭡니까? 그려오지 않은 거야. 그러나 문화부장의 다음 말은요. 그의 그러한 희망에 찬 기대를 산산이 부숴버렸어요. 역시나 해고당한 거 맞았어. 맞죠? 혹시 내가 해고당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가 잘못 생각 아닌가? 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 그 예상은 짐작은 맞았어요. 그럼 이때 기대가 부서질 수 있어요? 이것도 매시가 나오죠. 추강구. 그러면 서훈아 매번 수능에 추강구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모의고사마다 추강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건 수능에도 추강구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수험생관의 구체화는 여러분 잘 찾아줘야 합니다. 그럼 알고 계셨거냐?
문 앞에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그 얘기 말했다. 차나 한잔하고 가실까요? 이게 진짜 차 한잔하고 싶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절하는 말을 좀 우회적으로 돌려 말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거야. 이게 이거야. 내 현아를 오랜만에 만났어. 그럼 반가워. 현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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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아야.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자. 진짜? 아니야. 그냥, 그냥 A상 하는 말이야. 진짜 밥 한번 먹자는 게 아니라 현아에게 그냥 내가 그동안 연락 안 해서 미안하다. 못해서 미안하다. 그래서 미안하다는 그 의미를 이렇게 돌려 말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낚이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밥 한번 먹자 하면 진짜 밥 먹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줄 알고 기다려. 또는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이거 진짜 전화합니까? 아니요, 안 해요. 그냥 내가 그동안 너하고 멀리 좀 이렇게 멀리 지냈다는 것에 미안함의 표현이지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게 도시화법이야. 그죠? 근데 이런 거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상처받아요. 맞죠? 천안 한잔 하러 가실까요? 할 얘기 있다는 암시를 그에게 주면서 문화부장 그의 앞장을 서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아주 섭섭하게 됐습니다. 꽤 오랫동안 함께 일해왔었는데 다방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자 문화부장은 그에게 말했다. 저는 이 형을 두둔했습니다만 이게 뭡니까? 이게 약간 여러분 문제 나와 있었죠. 이 니은이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는 책임의 피야. 이게 뭐냐면 지는 두둔했지만 지는 좋게 생각했지만 독자 탓을 하고 있어요. 이게 책임의 피 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말 나중에 준영이가 많이 듣게 돼. 그죠? 말하다 보면 뭐 남자친구가 사귈 때라든지 또는 뭐 인간관계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자꾸 뭡니까? 지도 그런 생각했으면서 야 나는 그렇게 안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그러더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 생각이 올라요. 지 생각. 맞죠? 지가 그렇게 말하기에는 뭡니까? 너무 직설적이니까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거야. 교묘하게 다른 사람이 말한 것좀 돌려 말하는 거죠. 이거 도시화법이에요. 국장님도 이영의 만화에는 항상 칭찬하셨댔는데 그 독자지 자꾸 투서를 아니 사실 재미가 없었죠. 제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화부장이 우물쭈라고 있는 게 미나해서 얼른 말을 받았다. 아니지요. 독자들이 이영의 유머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 뿐이지요. 이러면서 문화부장 주문을 받으러 온 레지에게 말했다. 레지는 다방 여자야. 난 커피, 이영은 저도 그걸로. 그런데 말썽이 난 것은 지난주에 만화들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일주일 동안의 히트는 뭐냐면 좀 뭔가 좀 이렇게 인기 끌었던 거 있죠. 빅히트, 그죠? 좀 뭔가 독자들이 막 엄청 활발하게 호감을 보였던 그런 게 하나도 없었던 게 아마 하여튼 그 주의 독자들 투소 때문에 전하 국장님이 좀 애를 태웠지요. 그러나 가장 애 같았던 사람은 만화 그리는 바로 그였었다. 사실 재미가 없었어요. 어디 컨디션이 좋지 않으셨단가요? 예, 배가 펑 아파서. 그러나 배앓이는 어제 새벽부터 시작했던 거였거든. 그래서 배가 아파서 만화를 못 그린 게 아니라 그냥 핑계죠. 이게 그 유명한 속이기 모티프죠.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아, 그거 야단났군요. 클로로마이신 잡숴 보셨어요? 했죠. 자, 이런 것도 의미가 있어. 현아야. 클로로마이신 있죠. 이거 외래어죠. 그러면 이건 생경한 소재 사용, 이국적 소재 사용. 맞죠? 그러면서 독자에게 신비감을 줍니다. 신비감. 맞죠? 뭐 이제 다 나왔습니다. 아, 다행이군요. 자, 중략 이후. 그럼 이 중략 이전까지는 에리나 지금까지 내적 독백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책임의 표현의 어떤 화법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인물의 심리, 간접 대시. 이거 세 개 찾았어, 준영아. 근데 이 중략 이후에는 내가 아까 스포했던 초점화 기법을 지금 찾습니다. 서원아, 기대할게, 서원아. 아마 대학을 갓 나왔을 듯 싶은 젊은 여자는 설사라는 한마디에 약을 4가지나 번갈아 내보였대. 자, 요거 초점화 기법이 쓰인 거예요. 왜? 그라는 표현이 없거든요. 그럼 그가 지금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럼 이거 시선 초점할까, 의식 초점할까, 아니면 입장 초점할까? 자, 우리가 시선 초점할 생각하기 쉬워요. 그죠? 근데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보고 나서 대학 이제 간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의식 초점이에요. 생각한 거니까. 맞죠? 생각하니까. 젊어 보인다, 젊게 보였다. 이러면 시선 초점화야. 근데 판단한 거야, 지금. 그래서 이건 갓 대학 나온 거 있죠. 이거 의식 초점화야. 의식 초점화. 그리고 약 한 가지마다 긴 설명을 덧붙였다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인물의 성격 간접 제시가 쓰였어요. 막 약 하나하나마다 엄청 자세히 설명했어. 그럼 여기서 뭐라 할 수 있어, 성훈아? 성격을. 이 약사는 상당히 그렇죠. 꼼꼼한 성격이야. 맞죠? 그럼 이게 인물의 성격 간접 제시예요. 약 자체 값보다 설명값이 더 많겠군. 많겠군. 이거 뭐야? 많겠군으로 끝났어. 그렇죠. 하유채군. 같다유. 그런 생각, 클로마이신! 하고 짜증나서 툴되는 목소리를 말했다. 클로로마이신하고 이걸 함께 잡세요. 여기서 좀 먹어야겠는데요. 캡슐에 든 클로로마이신과 새까만 가루약을 입에 털어놓고 여자가 꺼내주는 컵에 물을 마셨다 했죠. 이게 현아야 시선 초점이야. 새까만 가루약을 본 거잖아. 그죠? 여자가 꺼내주는 컵을 보고 물을 마셨잖아. 그죠? 그는 컵을 받을 때 그럼 이건 초점화가 아니야. 왜? 그는 돼 있으니까. 컵을 잡은 여자의 손에 큰 흉터가 있는 걸 보았다. 손에 흉터가 있군요. 그는 컵을 돌려주며 무심코 말했다. 여자의 얼굴이 금세 빨개졌다 했죠. 이때 그가 없죠. 이것도 시선 초점화야. 지금 그가 여자를 보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 빨개진 것도 여러분 인물의 심리 간접제시죠. 부끄러움이죠. 실험하다가 대학 다닐 때 그는 목 안으로 자꾸 기어든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려니까 콧등이 시큰해졌다. 얼른 계산해주고 그는 허둥지둥 쫓기듯이 밖으로 나왔다. 어딜 그렇게 급히 가세요? 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키가 큰 사람이 여전히 걸음을 계속하면서 그에게 말했다. 그가 관계하고 있던 신문사의 카메라맨이었다. 어디 가세요? 그는 반가워서 빠른 말씨로 인사를 했다. 카메라는 벌써 그를 지나치면서 이 형, 다음에 좀 봅시다. 근데 진짜 보자는 거야? 아니야. 그냥 하는 말이야. 라고 말하고 가버렸다. 그는 그네들의 말투를 알고 있었다. 저 도의 어법, 저 도시의 어법, 도치법이죠. 그리고 그는 항상 그 어법에 잘 속았었다. 방금 카메라만이 말한 다음에 좀 봅시다는 그 뜻을 따라서 정확히 표기하면 그럼 다음에 또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납시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 의미일 뿐이야. 진짜 만나자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들은 좀이라는 부사를 집어넣어서 듣는 사람을 환장하게 미치게 만들어버린다. 다음에 좀 만납시다. 어쩌면 당신에게 일자를 얻어줄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인가? 자, 인가했죠. 인가. 이게 이제 네트 독백이야. 생각해보라. 그죠? 그렇게밖에 들리지 않지 않는가? 이거 내적 독백. 그날 아침나들에 그가 관계하던 신문사에서 문화부자의 속던이 생각났다. 이건 그냥 서술이야. 맞죠? 다로 끝나면 서술이고, 에리나, 뭐뭐 가, 뭐뭐라, 뭐뭐, 뭐, 그런 것도 있죠. 이게 다로 안 끝나는 것들. 이런 게 내적 독백이야. 그가 해고당한 것을 알리기 전에 문화부장 먼저 오늘치 말아 좀 했던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해고당한 것을 예측하고 있던 그를 당황해 했던 것이다. 오늘치 마나 라고 했으면 그는 자기가 해고당하지 않았음을 알았으리라. 또는 오늘부터는 그러실 필요는 없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 유감스럽긴 했지만 그것도 뜻은 분명하다. 그런데 오늘치 좀 했던 것이다. 오늘치 만화를 보아서 재미가 있으면 계속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해고다. 라고밖에 들리지 않던 그 말투. 그는 갑자기 꽥 하고 소리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했죠.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나야. 아까 전에 스포한 거 기억나요? 이 글에서 서술자의 직접 개입이 쓰였다고. 서술자의 직접 개입 몇 가지 글죠. 우리 갓다유, 갓 태어난 다유가 말한 것처럼 6개의 효과가 있었죠. 그럼 다유가 맞출 수 있을 거야. 분명히 기대해. 난 기대에 맞지 않아요. 지금 뭐냐면 그는부터 했잖아. 그는 그네들의 말투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어디 가냐면 충동을 느꼈다까지로 보자. 그럼 이게 서술자가 직접 개입한 거야, 재은아. 그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야. 그죠? 그럼 이거 6가지 있었죠, 성훈아. 꼭 외워줘. 계속 선생님 미는 거야. 넘버 원, 인물 심리 강조. 친절하니까 적어줄게요, 다이아. 넘버 투, 작가 심리 강조. 넘버 쓰리, 인물행위 동조. 인물행위에 동조하는 거야. 동의하는 거야. 네 번째, 인물행위 동기 말하는 거야. 다음에 독자 흥미 유발하는 거야. 그가 어떻게 되냐 한번 우리 지켜봅시다. 이런 거 있죠. 6번째, 추가 정보 제시야. 그럼 금방 말했던 저 도의 어법이란 게 이런 것들이었고 좀이란 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이고 차라리 이렇게 말했으면 중의적이지 않았을 텐데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다 이거 뭡니까? 딩동댕. 갓 다유. 갓 태어난 다유.
딩동댕. 6번입니다. 추가 정보예요. 고해어법이 뭐라는 것인가를 작가가 설명해 주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 현아야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자, 우리 현아는 소설 읽으면서 소설자 직접 개입도 찾고 인물의 심리 간접 제시도 찾고 그다음 뭡니까? 초점화 기법도 찾고 모티프도 찾고 그다음에 어법 같은 거도 한번 분석해 보고 추가문 같은 표현 기법 찾아보고 인물의 심리도 파악해 보고 내적배도 파악해 보고 그죠? 서술 방식도 파악해 보고 맞죠? 이런 식으로 자꾸 이런 걸 훈련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째 이걸 좀 훈련시키는 중이야. 보여주는 중이야. 알았죠? 그거 자꾸 늘어날 거야, 앞으로. 그걸 막 다 시콜콜 다 해버리면 이거 소설하다 끝나버리니까 중요한 굵직굵직한 거 하고 오늘 진짜 이 많은 것 중에 우리 다유가 딱 한 개만 기억했대. 뭐? 내적 독백. 알았죠? 이게 첫 번째 김승옥 천하 한 잔. 참고로 김승옥은요, 성훈아 고백하자면 올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낮아. 왜냐면 그럼 김승욱이 왜 나왔냐면 김승욱의 역사 있죠. 에리나. 이게 지금 수능 완성에 실려 있어. 그래서 지금 이감이 내는 것 같은데 승욱 작가는 좀 약간 더 무르익어야 한다고 저는 봐요. 올해는 단연코 전후 소설. 알았죠? 우리 했던 오상훈의 유해라든지 또는 박경리의 암흑시대라든지 너무나 좋은 작품들. 맞죠? 또 임초루의 지하는 바람소리 또는 이동화의 장난감 도시. 이 지금까지 한 전수설이잖아요. 4개 있다니까 벌써 우리. 근데 앞으로 더 할 거야 아마. 더 나올 거예요. 뭐 그렇게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작품. 아 나 이건 좀 실망했어 현아야. 오늘 거 현대시는 별로 노잼이야. 왜냐면 물론 이건 있어 에르나 황동규 작가가 서울대학교 지금 현재 명예교수야. 그리고 그 다음에 강문교 있죠. 두 분 다 안 죽었어요 지금. 이 동아대학교 명예교수야. 역시 안 죽었어요. 그래서 작가가 뭡니까? 클래스가 있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작년에 나이덥 작가는 출제했잖아요. 작년 시험 출제했잖아. 무시 못하는 게 한국과학의대 교수님이에요. 현직. 그래서 이 교수의 파워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동규하고 강민도는요. 올해 시험 나올 가능성이 낮고요. 게다가 수능 특강에도 실려있지 않고요. 수능 완성에도 없어요. 그냥 나온 작가야. 맞죠? 그래서 이제 10분 양보해서 그냥 현직 그리고 명예 교수들이니까 그거 몇 면이 좀 클래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 같은데 좀 이번 현대시는 좀 약간 좀 실망했어 이거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맞죠? 차라리 청록파나 모던이 좀 내주지. 그죠? 근데 이따 뒤에 보면 고전시가에서 소름 안 돋았습니까? 돋았어야 했는데 저기 1호점에서 돋았다고 했는데 소름이. 그 다음 나온 작가가 그 작가죠. 유배가사의 대가 조위 만분가 맞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하고 제가 지금 다르게 지금 수능의 어떤 흐름 있죠. 그걸 좀 맞춰가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는 거야. 근데 그 다음 7회에 또 고전시가가 제가 엄청 강조한 작가가 나옵니다. 나중에 7회 봐보세요. 야, 뜯어봐. 그것도 소름 돋아야 돼. 안 돋으면 내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지 않는 거야. 흐름을 내가 짚어주고 있는데 올해 나올 것들이라든지 이런 그거에 대한 흐름들을 짚어주고 있는데 그걸 전혀 그냥 귀로 흘러듣고 있다는 거야. 맞죠? 사실 그 출제된 작품은 제가 예측하고 여러분은 그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죠? 여러분이 표현기법 익혀야 하는데 그것도 추가로 알아주시면 뭔가 좀 좋잖아요. 그죠? 뭔가 자 봅시다. 그래도 이제 합시다 일단 황종규 조그만 사랑 노래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 작품은요 작가가 의미가 있기보다는 있잖아 표현 기법을 내가 짜줄게. 맞죠? 빨리 짜듯이. 그럼 현대 씨는 어떻게 보냐 보세요. 근데 황동규 작품 진짜 재밌어요. 나름 괜찮았어. 좋았어. 어제를 동염했대. 어제를 동염해. 어제 동염해. 슈강구. 근데 이 어제가 어떤 어제냐면 얘들아. 이게 1970년대 작품이거든요. 독재에 저항한 거예요. 독재 저항. 그럼 뭡니까? 자유와 민주주의 있죠. 그에 대해서 뭡니까? 어, 저항한 거예요. 맞죠? 아,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한 거예요. 맞지? 근데 그런 어제와 동요했대. 어제를 동요해버렸대. 이제 그만한대. 맞죠? 황정민 작가가 실제 그랬거든요. 그게 노력했는데 그때 군부 독재잖아요. 박정희 시대 때
CR도 안 먹히죠. 그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어제를 동의면 편지를 받았다 했죠. 그래서 이제 어제랑 이별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때 이게 중의적 의미죠. 그냥 첫 번째 표면적 의미로는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인데, 그죠? 두 번째 뭡니까? 독재에 저항하는 걸 이제 뭡니까? 그만두겠다. 너무나 그만 힘들었다. 그거죠. 늘 그대 뒤를 따르던 있죠. 이 그대가 누굽니까? 그대는요, 이게 사랑하는 연인일 수도 있고요, 자유도 될 수도 있고요, 민주주의 될 수 있어요. 맞죠?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 그래서 황정민 씨는 제가 나름 재밌었어요. 분석하면서. 늘 그대 뒤를 따르던 길은 문득 사라져버리고 했죠. 이제 그대로, 그대에게 가는 길이 모두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길이 끊어져 버렸어, 지은아. 아무런 상황이죠? 길 아닌 것들로 사라져버렸대. 심지어 여기서 하나 우리 현아한테 주는 프레젠토, 우리 소원이한테 주는 프레젠토, 이것도 메인 현순위 나와요. 다위야. 그죠? 소멸적 이미지. 시는요, 이미지의 시야. 이미지의 시. 그러면 소멸적 이미지는 뭘 주냐면, 효과가 뭐냐면, 재훈아, 상실감, 슬픔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어. 알았죠? 그래서 소멸적 이미지 일부 쓴 거야. 야, 얼마나 상실되겠냐, 속상했겠냐, 소원아. 일평생 자유와 민주주의에 투쟁했는데 그게 모두 이제 끝나버린 거야. 그죠? 실패한 거야. 그게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어요? 사라져버리고 여기저기서 어린 날 우리와 놀아주던 돌들이 했죠. 그럼 이때 어린 날은 어떤 날이야? 이게 선생님 매일 시간 주장하는 재은아, 문학적 시간이야. 어떤 시간일까? 위해 자유를 위한 시간이었죠. 민주주의를 위한 시간이었죠. 근데 이게 다 뭡니까? 이제 결단 나버렸어. 끝나버렸어. 도저히 안 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놀아주는 돌들도 얼굴을 가리고 이제 박혀 있어. 왜 박혀 있을까요? 박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 두드러 맞아. 고문당해. 죽어요, 죽어. 어디? 안기부. 끌려가서. 그죠? 지하 감방에 끌려가서 죽어요. 고문당하다가. 그죠? 그럼 이 돌들은 뭘까요? 이 돌들은 뭡니까? 은유법이죠. 동지들이에요, 동지들. 나랑 함께 자유와 민주주의를 투쟁했던 동지들도 이제 뭡니까? 얼굴을 가리고 박혀 있어. 숨죽이고 있다고. 다 끝났어. 사랑한다. I love you. I love you. I see you. I see you. 뭐 아이니. 추위 환한 저녁 하늘에 했죠. 추위가 환한 저녁 하늘이래. 춥대. 저녁이대. 이게 뭡니까? 암울한 시대 상황이죠. 찬찬히 깨어진 금들이 보인다 했죠. 왜 하늘에 금이 있을까? 진짜 하늘에 금이 있을까요? 노노. 이때 금은요, 마음에 있죠. 가슴에 금이 간 거야.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슬픔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거야. 알죠? 내 마음에 금이 갔다. 그죠? 그럼 상처를 입었다 이거죠? 성긴 눈이 날리고 있어요. 날린다. 날린다. 이거 거슬린다. 현재형 시제. 그럼 뭡니까? 우리 성우님, 생동감, 현장감. 이거 더블 클릭하면 안 돼, 성훈아. 그럼 5개 말해야 돼, 또. 알지? 오늘은 참아줘. 할 게 많아. 5개 예전에 한 거 기억나죠? 생동감, 현장감, 현석 5방법, 5가지 방법 있잖아. 그거 오늘 넘어갈게. 오늘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패스. 알죠? 금들이 보인다. 참기름 날린다. 땅 어디에 내려앉지 못하고 눈 뜨고 떨면서 한없이 떠다니는 몇 송이 눈에 써. 근데 이거 지금 떠다니고 있잖아. 방황하고 있잖아. 저나저나 그렇잖아. 그렇죠? 근데 이 방황하는 눈일까? 높. 시적 화자. 자신이. 맞죠? 그래서 감정이입이야.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어. 왜 방황하고 있을까요? 독재 치하에서 뭘 할지 에리나 모르겠어. 뭘 할지 몰라. 근데 이거 평행이론이야. 어떻게 우리 태원이하고 우리 이상하고, 그죠? 또는 우리 동주도 그럴까? 그죠? 등. 이분들이 왜 평행이론입니까? 이분들은요, 일제강점기 하에서 방황했거든. 왠지 알죠? 일제강점기 지식인들이 뭐 하면요, 끌려가 죽어요. 알죠? 그래서 그런 거야. 군부독재 때문에 뭡니까? 지식인들이 아무것도 못했어요. 왜? 끌려가 죽으니까. 근데 그에 저항한 사람이 있었죠? 군부독재에 저항한 사람 저번에 했잖아요. 누굽니까?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작가들로 했죠.
수영이, 지우, 김수영 작가, 황지우 작가, 독재 저항한 시인, 김수영의 풀, 황지우의 작품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아, 진짜 강릉구 사람 보면 진짜 노잼이었어. 별거 없었어. 근데 황동이는 그만큼 그래도 뭐 부서가 좀 건덕지 많이 있었잖아요. 그거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 강릉도는 좀 그랬는데, 그 여기서 이제 근데 훈화 좀 하는 훈화. 여러분에게. 그 고3들 훈화. 잘 들어봐요. Listen carefully. 떠나고 싶은 자 떠나게 하고 잠들고 싶은 잠들게 하자는 거예요. 그죠? 그냥 보내주자고. 자, 이게 뭡니까? 그냥 순응하자고. 세상 일에 순응하자고요. 어떻게? 이별이나 죽음에. 이때 이 잠든다는 게 뭐냐면 죽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나를 떠나는 사람을 보내줘야 하고, 또 죽고 싶은 건 아니고 죽는 사람 있잖아요. 결국 우리는 언젠가 가족과 이별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보내야 한다고죠. 잠들게 하고, 그리고도 남는 시간은 침묵할 거래.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순응하면서 집착하지 말자고. 집착하지 말자. 그거야. 진짜 말고 그 남은 시간 침묵할 것. 뭡니까? 차라리 그걸 침묵할 시간에, 뭐냐, 집착할 시간에 침묵. 즉 뭡니까? 자기 내면을 응시하라고. 즉 성찰하라고. 반성하라고. 알았죠? 자, 이거 보면 이게 고3들에게 무슨 상관이냐면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 다유가 지금 마지막 막바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자꾸 우리 성원이는 잊어버리는 거. 그죠? 또는 아직 못 본 거. 문제도 또 많잖아. 풀 거 많이 있잖아, 지금요. 근데 그게 자꾸 눈에 밟혀. 그래갖고 그걸 떠나보내지 못해. 계속 집착한다고. 아,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안 돼. 이것도 해야 돼. 그러지 말라고. 다 흘려보내라고. 알죠? 그리고 뭡니까? 차라리 그 시간 동안 침묵하라고. 더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 남은 고3 기간에는 자꾸 새로운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것을 해봤자 그게 여러분 기억 속에 남질 않아요. 많이. 여러분이 남은 기간 동안 계속 뭔가 새로운 걸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모의고사 풀었어? 시험장 들어갈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극단적으로 한 개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이를테면 850법. 그러면 막말로 남은 기간 동안 6개월 동안 850법 파. 그 수능에 850법이 나왔다 치자. 땅하니. 그럼 대박 치는 거야. 차라리 이것저것 찌뻑찌뻑 손잡고 아무것도 기억 안 나. 850법도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이제까지 몇 개월, 몇 년 공부하고 다 스포로 돌아가. 아무 의미가 없어. 공부 안 한 거야. 들어가서 기억 안 나면 공부 안 한 거라고. 근데 내가 한 비문에 나올 거 10개 테마 있죠. 내가 지금 짚어주고 있잖아. 그죠? 오늘도 진짜 중요한 거 나오죠?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건 단연코 출제 1순위입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순위 안 나왔어요. 가상현실, 증강현실이. 맞죠? 메타버스 안 났다고. 맞죠? 이거 기억해야 하는데, 그럼 내가 이제 짚어주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한 개는 너무 에바잖아. 한 10개. 좀 그것도 뭐, 한 20개 정도. 20개도 못해? 그건 수능 접어야지. 20개 비문학을 팠어. 거기서 나왔어. 그죠? 그리고 최소한 그걸 기억하고 들어갔어. 그 학생이라 이것저것 한 100개, 200개 비문학 공부했어. 근데 들어갈 때 기억하는 게 나는 하나도 없어. 누가 낫냐? 누가 낫겠어? 20개만 한 사람 낫죠. 나는 그걸 원해. 맞죠? 근데 떠나보내라. 집착하지 말라고. 차라리 그 시간 동안이니까 침묵이라고. 이때 침묵은 뭐냐면 음미하는 겁니다. 가만히 말하지 않고 숨죽이고요. 그 20개를 찬찬히 지켜보는 거예요. 맞죠? 막 이것저것 아니라 보는 거야, 이렇게. 침묵하고 조용히. 음미하는 겁니다. 난 그걸 원해야지. 그걸 해주라고. 근데 인생사도 마찬가지야, 준영아. 앞으로 이제 다양한 이제 남자친구 사귀고 이제 연애를 할 건데, 떠나보낸 사람에게 미련 가지면 안 돼요. 맞죠? 새로 만나게 되는 사람에 집중해야 돼. 맞죠? 그런 것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과 연애할 때는 그 사람을 찬찬히 지켜봐야 돼. 집착하면 안 돼. 연락에 집착하면 안 돼. 만나게 집착하면 안 돼. 그 사람이 과연 나의 연인이 되고 나의 남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자꾸 침묵하고 지켜보고 성찰해야 한다. 이 자세를 지금 중요시하는 거야. 강은교는. 이게 사랑법이래. 또는 꽃에 대하여, 또는 하늘에 대하여, 또는 무덤에 대하여 서둘지 말 것. 그냥 침묵할 거였죠. 자, 꽃은 뭐냐면 얘들아, 욕망이야. 우리 현아는 꽃을 좋아하거든. 남자친구 꽃 주길 바래. 또 뭡니까? 하늘. 하늘 뭡니까? 우리 현아가 꿈꾸는 이상이야. 비전이야. 꿈이야. 그죠? 근데 이것도 너무 집착하지 마라. 맞죠?
이런 걸 막 너무나 추구하면요. 오히려 지금 하는 걸 못 해버린다고. 그럼 무덤 뭡니까? 무덤은 이제 다른 결이죠. 이건 이제 사별인데 결국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죽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뭡니까? 너무 서둘지 말해. 그냥 침묵하래. 그죠? 너무 어떤 꽃 같은 걸 또 추구하거나 꽃이 뭡니까? 뭐 여기 막 행복도 있잖아. 막 이렇게 누가 선물해주고 친구가 잘해주고 나 고3이니까 힘드니까 엄마 아빠가 또는 가족들이 나를 막 이렇게 힘주길 바랬는데 그런 꽃을 받았는데 안 줘 자꾸. 그럼 실망해. 또 뭡니까? 하늘.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싶은데 내 성적이 아닌 것 같아. 그때 어떤 절망. 또 뭐 그 와중에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 떠나가 버려. 그럼 무덤. 이렇게 쳐들지 말고 침묵하래. 그대 살 속에 오래전에 굳어버린 날개와 흐르지 않는 강물과 누워있는 구름 그리고 결코 잠 깨지 않는 별 있죠. 이런 것들 지금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날개는 뭡니까? 이미 굳어버렸어. 또 강물도 흐르지 않아. 구름도 이제 누워만 있어. 잠 깨지 않는 별들 뭡니까? 이건 지금 뭡니까? 다 과거 뭡니까? 이 날개나 강물이나 구름이나 별은 과거에 절망한 거죠. 꿈과 희망의 좌절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뭡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생각하지 말라고. 쉽게 꿈꾸지 말고 쉽게 이루지 말고 쉽게 꽃 피우지 말해. 맞죠? 너무 어떤 욕망도 추구하지 말고 또 너무 꿈도 많이 꾸지 말고 너무 흐르지 말래. 때로는 뭡니까? 침묵해야 한대. 그죠? 너무 과하게 집착하거나 나대지 말해. 실눈으로 보래. 자, 실눈으로 보는 게 뭐냐면 관조적 태도야. 떠나고 싶은 자, 홀로 떠나는 모습을, 잠들고 싶은 자, 홀로 잠드는 모습을 그냥 실로 보래. 그러면 가장 큰 하늘은 언제나 그대 등 위에 있다는 거죠. 등 뒤에. 자, 이 하늘이 뭡니까? 결국 꿈이나 이상이라고 했잖아, 아까. 근데 그게 자유 등 뒤에 있어. 그 뭡니까? 가깝지만 쉽게 도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관점을 좀 달리하면 돼. 맞죠? 그러면 보이는데 내가 자꾸 앞만 보고요. 자꾸 뭔가 먼 곳을 추구하거나 여러 가지를 추구하나 바쁘게 되면 점점 내 가까이 있는 것을 잃어버린다고. 보지 못한다고. 이게 이제 강도의 사랑법이야. 쉽게 말할게. 내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너무 집착하면요. 그 남자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게 돼요. 맞죠? 결국 이별하게 돼. 그죠? 근데 그 남자가 있을 시간도 존중해 주는 거야. 개인 시간도 인정해줘요. 또 그 남자애가 다른 여자를 만나면 그것도 인정해줘. 그죠? 너는 오직 나만 만나야 돼. 그 집착하면요.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맞죠? 그게 강도의 사랑법이고 그걸 이제 우리 공부에 응용해 볼게, 에리나. 공부도 마찬가지야. 우리 춘영이가 막 이것저것 막 집착하고 막 모의고사 많이 풀라고 막 해. 그죠? 막 그거 새로운 것만 추구해. 멀리 있는 것만. 그럼 정작 등 뒤에 있는 가깝고 오래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 다 놓쳐버린다고. 그럼 수능 공부가 실패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이에요. 늘 강조하지만 지금 우리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지금 7번째 지금이거든요.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문화작품 10개니까 지금 70개 작품 한 거야. 70개야. 많이 했다고. 이 중에 정말 중요한 것도 몇 개 있다고요. 매 시간마다. 그것만 모아두면 2, 30개 돼요. 벌써부터. 그것만 드립해도 돼. 맞죠? 그래도 충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불안하니까 자꾸 이제 하는 건데, 그죠? 너무 욕심내지 말라는 거죠. 이해령의 창조의 조건 있죠. 뭐 이건 간단한 작품인데 간단히 보고 넘어갑시다. 전신 봉사자의 말을 들어보면요, 아이들이 속이 꽉 차고 묵직한 장난감을 주는 걸 좋다고 한다 했죠. 좋다고 한다. 다고 한다래. 다고 한다. 이거 인용이죠, 인용. 인용을 왜 합니까? 신뢰성이죠, 신뢰성. 그죠? 또는 의미 강조를 위해서죠. 아, 전문가들 그렇게 말했어. 그 속을 쉽사리 알 수 없는 것이라야 무한한 호기심이 생기고 창조적 상상력이 우러나오게 된다. 다슐라르 또 인용하네. 그죠? 다슐라르 말대로 모든 사물의 안을 바라보려는 의지는 물질 속에 숨겨진 내밀성, 비밀성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플라스틱 장난감에는 그 같은 내밀성, 비밀성의 신화가 존재하지 않고 있대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이 묵직한 장난감하고 플라스틱하고 대조죠.
근데 이게 나오면 이게 이분법적 구조야. 나 이 말 하고 싶어서. 이양 대립항의 구조야. 요거 분석하라고. 를 통해서 뭡니까? 주제를 강조하고 있죠? 작가는. 그죠? 그래서 우선 가볍고 속이 텅 비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내면의 깊이와 어둠을 느낄 수가 없다. 아이들 시선은 오직 그 요란스럽게 꾸며진 표현에만 머무르게 된다. 겉에만. 속을 많이 들여다볼 수 있는 투명한 비닐이나 얄팍한 플라스틱의 소재 자체가 이미 물질의 비밀 같은 것을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했죠. 예린아, 사람도 마찬가지야. 나중에 대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너무 학과에서 말을 많이 하거나 너무 하면 안 돼. 그러면 그 아이의 어떤 신비로움이 사라지게 돼. 맞죠? 그래서 좀 말을 좀 약간 뭡니까? 말을 할 걸 좀 약간 좀 줄이고 뭔가 신비로움 보여줘요. 그러면 남자애들이 막 호기심 갖게 되고 막 관심 갖게 되거든요. 그죠? 대신에 근데 막 속을 다 호원이 들여다보여. 그죠? 투명해 보여. 그러면 신비로움 못 느껴. 매력 못 느낀다. 뭔가 궁금하고 호기심이 생겨야 하거든. 그래서 이제 쟤랑 말 붙이고 싶다. 한번 데이트하고 싶다. 한번 대화하고 싶다. 이게 되지. 항상 거기 딱 까발려져 있어. 쟤는 저러네. 그러니까 신비로움이 안 느껴져. 그죠? 그러면 매력도 못 느끼고 사귀어도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새로운 걸 자꾸 알아가야 하는데 자꾸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연인들은 그래서 오래된 연인들은요 깨지게 돼요. 오래 사귀면 깨지게 돼. 보통 사랑의 유효기간 3년 정도 봐요. 그죠? 3년 안에 결판을 내야 돼. 너무 장기가 되면 이제 알 거 모를 거 다 알아버려 갖고 이제 식상함을 느끼게 되고 그 친구가 돼버려 친구. 맞죠? 연인이 아니라 친구가 돼버려. 점점 먹었지. 그래서 이제 아무튼 장난감 뿐이겠는가 했죠. 괜히 사랑이 나와갖고 강도가 장난감 뿐이겠는가 했죠. 이게 중요합니다. 장난감 뿐이 아니래.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나옵니다. 재은아. 아이들 생활하고 있는 지배 구조 자체가 또 그렇대요. 장난감에서 재은아 집으로 확장했죠. 이런 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의식의 확장이라고 해. 인식의 확장이라고 해. 맞죠? 사유의 확장이라고 해. 맞죠? 시선의 이동이라고 하기도 해. 수능에서. 맞죠? 시선 집으로 이동했어요. 집도 마찬가지래. 아무리 가난한 초가상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 태어난 아이들은 집의 깊이 속에서 상상력의 까치발. 야, 상상력에 까치발이 있니? 주광구조. 상상력에 까치발이 없잖아. 그죠? 컴컴한 몇 장이나 헛간 그리고 뒷경 같은 공간에는 언제 탐색의 눈과 그들을 키울 수 있는 침묵의 어둠이 허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래 침묵과 어둠은요 부정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문제 풀어봐서 알죠? 여기는 긍정적으로 쓰였어. 뭔가 신비로움을 계속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거기서는 일상의 삶에 필요한 물과 불까지도 내밀성의 깊이를 지니게 된다. 몽상, 꿈의 두레박. 이것도 추상적 관념에 구차하죠. 꿈이 두레박이 있을 수 없으니까. 우물 속 깊이 들이지 않고서는 한 모금의 물을 떠올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은 몸을 녹이는 불의 열기가 어느 하루에 제 속에 깊이 묻혀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것들은 실제의 깊이보다도 더 깊은 곳에 내재해 있는 법이다. 그래서 초가상간에는요, 이 안에 비밀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but however, 아파트의 공간에서는 자라는 아이들은 수나 난방기의 꼭지를 틀어 물과 불을 금방 쉽게 얻어요. 그 꼭지들에서는 내면의 눈썹을 모으게 하는 어떤 깊이의 드라마도 어둠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또 뭡니까? 초가상관하고 아파트하고 이분법적 구조가 쓰였죠. 그죠? 그거 파악하는 건데 좀 이번 건 좀 노잼이었어요. 근데 조의 만문가 나왔어. 조이 만분과 안조한 만원사 정말 오래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이제 여담이 있어. 좀 이건 지켜봐야 한다, 현아야. 나는 요즘에 온 그 정신이 다 수능에 맞춰져 있어요. 네. 11월 중순까지 맞춰져 있어요. 그게 의무고 또 여러분 대한 자세고. 근데 최근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향가의 거무, 향가의 쌍벽, 양주동하고 한 명이 누구죠? 고2 때 배웠는데 김한진. 두 분 중에 누가 돌아가실게요? 김한진 교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그럼 그게 있어. 추모. 그래갖고 수능 얘기 돼. 맞죠? 그런 논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이가 없고 여러분, 에이, 설마 수능 그렇게 내? 하는데 그런 의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이야. 맞죠? 추모를 해갖고 또 이제 향가도 중요한 또 우리 문학의 갈래거든요. 그래서
향가가 고전시가하고 세트돼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유배는 그럼 나가야 돼요. 왜냐면 유배가 간 것은 고려가요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향가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향가 중에 유명한 작품인데 좀 격가지 작품이 나올 수가 있어요. 팔구체 나온 지 오래됐거든요. 모죽지랑가. 모죽지랑가 같은 작년에 순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해갖고 한참 했거든요. 작년 순위까지 실려 있어갖고. 그래서 어쩌면 그걸로 회귀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현재는. 근데 아직은 이제 선생님이 느낌일 뿐이고 이후에 이제 이감 있죠. 이감을 쭉 봐보게. 근데 만약 향가가 나왔다. 그럼 왠지 그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향가 계속 안 나와. 그럼 이제 그건 선생님이 이제 걱정, 그냥 기우였다. 그게 돼요. 여러분 이제 지금이 이제 모의고사고 이제 참고로 있잖아. 가장 이 모의고사의 작품을 면밀히 분석할 때가 언제냐면 10월 달부터. 10월 이 한 달은요. 총 집중이야. 10월, 11월은요. 왜냐면 10월 중순에 교수님들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뭐냐 휴강하거든요. 휴강. 한 달 이상을. 그러면 이제 서울권에서는 다 파악을 해요. 그 정보를. 그래서 그 교수의 논문을 분석해갖고 그때부터는 그에 관련된 것들 모의고사에 넣어요. 맞죠? 그래서 그때는 진짜 더욱더 신중하게 분석해야 돼. 왜 이걸 넣어놨지? 부터. 맞죠? 그리고 의미 있는 것들 그때는 더욱더 봐야 돼. 맞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물론 의미가 있지만 그때 정말 더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 맞죠? 그거 보시고. 아마 조이 만문가 정말 중요한 작품입니다. 조선 유배가사의 최초입니다. 최초의 유배가사야. 조이의 만문가는 최초의 유배가사. 그리고 억울해요, 억울. 진짜 억울해. 왜냐면 조이가 이 뭡니까? 이 연산군 때 무오사와에 연루돼 갖고 억울하게 유배가거든요. 그래서 안조환하고 달라요. 안조환 지가 잘못했잖아. 국고 횡령했잖아. 얘는 진짜 근데 억울했어. 맞죠?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분가, 만개의 분노입니다. 실제로. 이게 엄청 빡친 노래예요. 자, 오동나무 저녁비에 했죠. 외기러기가 울면서 갈 때, 아, 너무 잼나. 이 작품. 쓸 게 많거든. 외기러기. 여러분 손이 아야하겠지만. 외기를 울면서 가겠습니까, 다유야? 아니죠? 감정이입이죠? 내가 슬프니까 그런 거죠? 울며 갈 때 고향 말리길이 눈에 암암하게, 암암. 그러니까 암담하게. 그러니까 은은하게. 그러니까 거의 안 보이는 거죠. 눈에 밟히는 듯 했죠. 근데 말이 나왔네. 우리나라에서 말리 나올 수 없어요. 삼천리야 최고가. 한라산까지 백두산까지가. 그죠? 그럼 이것은 심리적 거리죠. 심리적 거리를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죠. 근데 그냥 심리적 거리만 써도 돼요. 근데 고3이면 몇 가지 분석해야 돼. 200의시 다시 읽고서 사무치난 생각하니까 화산에 오는 새야. 이것도 맨날 나오죠. 다유야 지겹죠. 전어법, 영탄법, 말을 건네는 어투. 이것도 매년 수능에 나와요. 새야, 이별도 괴롭다. 망구산, 이거 남편을 그리워하는 산이야. 산 앞에 석양이 거의 돼버렸구나. 그죠? 기다리고 바라다가 알력, 눈에 이미 다 해버렸던가 했죠. 그럼 이때 망구할 때 지금 어떤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냐면 성종이 임금. 조이는 성종 때 사람이거든. 근데 뭡니까? 연산군 때 뭡니까? 팽당해. 맞죠? 그래서 성종을 좀 그리워하고 있어. 그죠? 연산군 때 성종이잖아. 그죠? 성종 때 이거 벼슬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종을 지금 그리워하는 거야. 낙화는 말이 없고 떨어지는 꽃은 말이 없고 벽창, 푸른 창문이 어둡게 되니까 임노란 아기새들 어미를 그리워하는 거였죠. 이때 아기새가 뭡니까? 베이비 버드가 바로 시적 화자야. 그리고 이때 어미 있죠. 이거 성종이야, 성종. 성종 그리워하고 있어. 그래서 8월 바람이 초가집을 걷어버리니 빈 둥지에 쌓인 알이 결국 재난을 못 면했네. 이거 알도 시적 화자고요. 이때 재난은 뭡니까? 무오사와. 무오사가 뭔지 알죠? 홍고파가 살인파를 갈아버린 사건이야. 갈아 마신 사건. 맞죠? 홍고파는 이 뭡니까? 이 그 연산군 편이거든요. 살인파는 젊은 사람들. 이때 조이가 제껴지거든요. 결국 순천 갖고 죽습니다. 여기서 순천에서 유배생활하다 죽게 돼요. 이번 건 순천 프레임 맞네. 너무 좋네. 행복해요. 그래서 생리사별, 생리, 살았을 때 이별하고 사별,
죽었을 때 이별. 성종이 죽었거든요. 죽었을 때 이별을 한 몸에 혼자 맡아갖고 3천장 백발이 하룻밤에 길어졌네 했죠. 여러분 일장은요 3m입니다. 일장은 3m 여러분 지금 그 머리 길이가 얼마 되는지 알겠죠? 그죠? 머리 길이가 9,000m예요. 9,000m. 9,000m 백발이 하룻밤에 다 길어버렸다고. 왜?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그죠? 풍파에 혼배 타고 함께 놀던 저 벗들아 했죠. 벗들아, 이 벗들 누굽니까? 그리고 뭡니까? 살인파죠, 살인파. 그렇지? 같이 동료들이야. 동료들아, 강가 지내, 배는 무사하냐? 너희들은 잘 살고 있냐? 난 유배 왔는데. 밀거니 단기거니 거센 물살 겨우 지나서 말리 험한 길을 가고자 바라봤더니 바람에 떠밀려갖고 흑룡강에 떨어진 듯 천지는 끝이 없고 기러기는 매정하니까 옷 같은 얼굴 누굽니까? 성종이야. 성종을 그리워하다가 말겠구나 했죠. 이때 바람, 흑룡강 다 뭡니까? 시련이죠. 그렇지? 여기 떠밀려가 결국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못 갔죠. 중략 이유. 그래도 내 마음은 대골에 달려있대. 그죠? 임금님 생각 안 돼. 누추한 초소, 유배지죠. 유배지에서 님을 향한 꿈을 깨요. 님 누굽니까? 연산군 아닙니다. 성종입니다. 깨어서 한점 서울을 눈알 바라보고 그릇되든 옳게 되든 다 이 몸의 탓이던가 했죠. 그죠? 내가 이게 유배 온 게 내 탓인가? 이거죠. 이 몸이 전혀 몰라. 뭘 몰라? 야, 내가 이 유배 온 게 내가 잘못한 거야? 아니면 또 연상군이 잘못한 거야? 모르겠어.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준영아? 이 몸이 그걸 전혀 몰라. 내가 잘못해서 왔다면 조한이처럼 내가 인정하지. 그죠? 나는 왜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 같지 않거든? 그죠? 연상군 또라이거든?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모르겠어. 그래갖고 천도, 하늘의 길이 막막하니까 물을 낀 전혀 없다 했죠. 이 천도, 왜? 하늘길이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 성원아? 성종한테. 그죠? 성종님 내가 잘못했죠요? 물어볼 수 있잖아. 근데 하늘길이 막혀버렸어. 그럼 물어볼 수가 없어. 그래서 복희씨 64개 천지만물 만든 뜻을 또는 주공을 꿈에 배워서 자세히 묻고 싶네 했죠. 지금 무슨 말입니까? 복희씨나 또는 주공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다 이거야. 내가 잘못한 건지 진짜. 근데 이건 의역화 뭡니까? 난 도저히 잘못 안 했다는 거야. 그죠? 아무리 생각하고 100번 생각하고 1000번 생각하고 잘못한 게 없다 이거야. 그게 너무 억울하다는 거야. 근데 이걸 돌려서 말하는 거야 지금. 그죠? 그래서 하늘 높고 높아서 말할 수 높은 뜻을 구름 위에 나는 새야 너는 알지 않겠느냐. 와 영탁법이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나옵니다. 아마 우리 성원이 처음 들을 것 같아. 가슴이 산이 됐고 돌이 되어 또는 비가 되고 물이 되어. 얘들아 가슴이 산이 되고 돌이 되고 비가 되고 물이 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근다고 해서 이 가슴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의 신체 부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추상적인 게 아니야. 이게 추상적 아니고 구체화도 아니에요. 근데 가슴이 산이 되었고 돌이 되어서 어디 어디 쌓였고 또 비가 되고 물이 되고 어디 어디 울면서 흘러갈 것이냐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을 어디 주체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거 뭐냐면 주관적 변용이라고 해요. 주관적 변용. 바꿔버리는 거야. 맞죠? 그래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도 여기에 속해요. 사실. 맞죠? 그래서 아무나 이내 뜻 알리만 있으면 이 내 뜻은 뭡니까? 이내 뜻 졸라 억울. 그죠? 졸라 억울한 걸 알 수 있으면 백세교육 100년 동안 친구로 삼고 만세상감 만년 동안 뭡니까? 서로 감정을 공유하리라. 는 작품이 조이의 마음가입니다. 정말 잘 쓴 작품입니다. 훌륭한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라스트 문학 나왔스 뭡니까? 김원전. 김원전 작년에 시험에 나올까지 높았던 작품인데요. 김원전은 이 김원전은요. 모티프가 탁월한 작품입니다. 모티프. 모티프 정말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 중에 하나예요. 모티프가 지금 몇 년째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모티프는 엄청 중요하거든요. 모티프가 쉽게 말하면 우리 에린이 잘 알고 있는 클리셰야, 클리셰.
맞죠? 이게 다 모티프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모드는 항상 나쁘죠. 이게 모티프야. 근데 여기서 모티프가 여러 개가 보여. 자, 이 김원전은 줄거리를 아셔야 합니다. 이 태어날 때 수박으로 태어나요, 수박. 왜냐면 수박. 둥 떠나요. 둥둥둥둥. 그거 근데 이 수박이 다 물리쳐. 적들을 땡땡땡땡땡땡땡 해갖고 다 물리쳐. 맞죠? 엄청난 수박이야. 그죠? 이 김원이 뭐야? 둥근 원자를 써요. 수박을 태어나요. 황리 했더니 나왔더니 수박이었어. 뭐야 이거? 그 사람이 수박을 낳았어요. 그죠? 근데 왜 수박을 태어나면 전생에 신선이었는데 근데 죄를 짓고 인간 세계에 수박으로 태어나요. 하필이면. 그죠? 여름에 태어났겠죠? 네. 너무 즐거워요, 다유가. 알도 아니고 수박으로 태어나. 그죠? 억울하죠. 그죠? 잘 깨지는데. 차라리 알로 태어나면 뭡니까? 영웅이다! 난생 모티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적강 모티프야, 적강 모티프. 하고 태어나요. 그래갖고 10년 동안 수박으로 살아. 그죠? 수박을 살다가 뭡니까? 여름에 그래서 인기가 많았겠네요. 수박을 살다가 10년 뒤에 뭡니까? 너는 죄가 이제 다 씻겨졌다. 넌 사람으로 다시 변해라. 그래서 그때 엄청 잘생긴 남자에게 변신해요. 그래서 이게 변신 모티프가 있어요. 이제 김원이 이제 그렇게 살다가요. 이 김원의 아빠가 벼슬이 높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왕이 이제 고민 생겨. 뭐냐면 공주랑 이렇게 후원을 거닐고 있다가 웬 괴물이 나타나고 잡아가 버려. 그죠? 3명 공주를 못 다. 하고 이제 공주를 아무 찾아봐도 없는 거야. 방을 붙여요. 공주 찾아주라고. 근데 김원이가 우연히 사냥하다가 이 요괴가 여자 3명 잡아가는 걸 보거든. 그래갖고 그 요괴의 위치를 알아. 그래갖고 이제 그 왕의 방을 이제 아빠가 소개해주면서 네가 왕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김원이가 자청해. 내가 돕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가갖고 이 요괴를 퇴치하고서입니까? 공주 구해갖고 잘 먹고 잘 살았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모티프가 더 등장해요. 이 요괴가 지하로 숨거든요. 그 좀 긴데 지하구, 지하야. 대적, 큰 적이야. 퇴치, 모티프. 맞죠? 좀 길죠? 그 지하국 대적 퇴치 모티프야. 여기는 모티프가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이 작품이 시험 나면 모티프가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서도 여러분 또 그 소설 분석하는 게 있죠? 그죠? 소설 직접기 등등등등. 그거 해드릴게요. 문득 광풍이 대작하고 미친 바람이 불고요. 천지가 껌껌해지면 나무가 부러지니까 그 소리가 병력 같은지라, 천둥 같은지라. 그래서 이제 김공자가 도끼를 감추고 몸을 큰 나무에 의해서 뒤에서 은신하게 지켜보니까 입고 한 집에서 내려오는데 그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키가 10척이나 되고 머리가 9개야. 그래서 모발, 이 털이 영롱한데 등에 새 여자를 얹었으니 백설 같은 두 뺨에 눈물이 흘러 붉은 치마를 적시니 그 슬픔을 측량치 못할러라 했죠. 자, 나왔습니다. 그 슬픔을 측량치 못하리라. 이거 성서술자의 직접 개입 뭡니까?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인물 심리 강조죠. 새 여자의 나이 불과 10세쯤이며 그 애원하는 곡성이 첩첩산중에 처량하니까 그 모습이 장부의 심의를, 남자의 심의를 끊는 듯 하더라 했죠. 그죠? 그 모습이 어떤 남자들이 보더라도 마음을 끊을 처럼 너무 슬퍼 보였다.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새로운 이론 자, 여기서 광풍이 대작하고 어쩌고 나왔죠. 또 뭐 소리가 뭐 병력 같다고. 근데 이게 뭡니까? 비현실적이죠. 그죠? 뭐 요게 나온 그거 비현실적이죠. 근데 이런 게 등장하면요. 작품이 어떤 특성을 얻게 되면 기성이 문제예요. 기성. 그래서 이 우리 다유가 기성을 더블 클릭했어. 그럴 때 3개가 나와. 첫 번째, 어떻게 작품을 기이하게 만드냐? 넘버 원, 비현실적 소재를 사용하면 작품이 기이해집니다. 넘버 투, 극단적 인물이 등장하면 작품이 기이해집니다. 다유같이 엄청 착하고 성실한 아이가 등장하면 작품이 기이해져요. 저 인간 맞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애로 뭡니까? 흥부가 있죠? 심청이가 있죠? 춘향이가 있죠? 그죠? 유춘열이 있죠? 그럼 다 뭡니까? 기이성이야. 너무나 캐릭이 사기 캐릭이야. 세 번째,
중국 지명을 제시해도 기성이 형성됩니다. 따끈따끈한 신상 이론이에요. 제가 만들었어요. 맞죠? 이것도 외워두세요. 김공자가 이 괴물을 크게 꾸짖으면서 말하기를 이 몹쓸 억축이 어찌 사람을 상하게 하느냐 빨리 내려놓고 가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죽여 없애버리리라 했죠. 하니까 그 짐승이 미처 답하기 전에 새 여자가 슬피 울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황제의 새 공주로서 후원에서 부모를 모시고 경치를 구경하다가 불시에 이직이 되어 잡혀왔으니 바라건대 공자는 우리를 구하지 못하거든 왕에게 아뢰어서 우리 세 명이 이렇듯 잡혀갔음을 전해주세요. 하고 슬피 우니까 김원희 공자 말 듣고 더욱 화가 나서 도끼를 들고 그 괴물에게 달려드니까 거기 칼을 들어 도끼를 막으면서 웃었어. 웃으면서 이 어린아이가 죽지 못해 이렇떴다 영탐법 공식 감탄형 어미가 쓰면 영탐법인데 감탄형 어미는 뭐가 있습니까? 군나 어라 떴다 롯다 이게 있으면 영탐법이야. 이 어린 놈이 죽지 못해 이러구나. 나는 이 산중에 있는 아기 구두장군이다. 나를 시중들 여자가 부족하기로 오늘 수고스럽게 경성 서울에 가서 임금의 세 딸을 데려가 친혈 담고자 하거늘 이 어떤 좀것이건데 좀벌레이건데 감히 내게 항거하느냐 저항하느냐. 디몬이 더욱 화가 나서 빡쳐서 도끼를 들어 쳐버리니까 그 요기가 칼을 들어 맞아 싸우다가 10여 합 싸우다가 능히 당하지 못해서 세 여자를 업은 채 달아나고 있어. 그 입으로 검은 기운과 안개를 토해내. 이것도 기성, 비현실적 소재죠. 김원 어찌 두려워하겠냐 했죠. 자, 김원이 어찌 두려워하겠냐 이거 뭡니까? 서술자 직접계 뭐죠? 인물 심리 강조죠. 쫓아오는 도끼로 아기 여기를 3번 매우 치니까 거의 크게 소리 지르고 달아나가 한 곳에 이르러서 둘레 30년 되는 바위 앞 위에서 없어지거늘 김원이 괴상하게 여겨서 둘을 살펴보며 괴물의 종적을 찾더니 문득 보니까 바위 위에 구멍이 있고 돌문을 죄어서 흔적 없이 맞추었거늘 김원이 돌을 들치고 머리를 들이밀어 보니까 음산한 바람이 소설하며 추우며 싸늘하며 깊이를 알 길이 없는지라 하리 없이 돌아보며 그 여자들의 경상 참혹한 모습을 생각하고 황상의 공주란 말을 괴상하게 여기더라. 화설 한편 차씨는 숙모 17년 충간이었어. 봄바람을 화창하고 춘기고 화려하니까 봄의 기운이 화려하니까 왕이 비빔 부르시고 공주 삼형제를 이끌어서 후원의 화초를 구경하시며 봄의 색깔을 완상 구경하던 중이었는데 문득 비린내가 창천 하늘을 찌르면서 광풍 미친 바람이 크게 불면서 모래와 돌이 휘날리고 천지가 아득해서 지쳐 가까운 곳을 분별치 못하니 상가 비비녀 모든 시녀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며 혼절 기다렸더니 오랜 후에 겨우 정신 차려본 즉 다른 사람 다 있으되 공주 3명이 간 곳이 없거늘 황간 이 넷이 궁인을 시켜갖고 3일차 때 종적이 없는지라 했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원래 어디 나와야 합니까? 앞에 나와야 하는데 중략 뒤에 나오죠. 자, 이게 그 의미가 뭡니까? 과거와 현재가 교차된 거죠. 역순행적 구성이 쓰인 거죠. 입체적 구성이 쓰인 거죠. 몽따주가 쓰인 거죠. 시간의 역전이 쓰인 거죠. 시간 전이가 쓰인 거죠. 시간 중첩이 쓰인 거죠. 그죠? 저번에 했잖아요, 이거. 흥분했어요. 이게 뭡니까? 고전 소설일지라도 순행적 구성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거 역순행이에요. 맞죠? 먼저 뭡니까? 이 괴물에 잡혀간 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뭡니까? 그 괴물이 잡아가는 걸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괴물이 잡아갈 때가 나온 거죠. 그게 역순행인 거죠. 그죠? 그래서 왕이 크게 근심해서 신하를 모아서 궤변 이 어떤 괴상한 어떤 사건을 말하면서 찾을 길이 없음을 탄식하더니 대신들 이 신하가 말하기를 온 나라 13성에 조서를 내려서 왕의 명령을 내리셔서 능히 이 일을 알아서 공주 찾을 사람이 있는지 방을 붙여 물으십시오 하니까 조서를 내렸어. 그 김승환이 조서를 봤어. 그 아들에게 말했어. 천자가 과연 공주를 이르시고 찾을 사람을 구하시니 내 비록 마을에 있으나 시골에 있으나 나라의 은혜를 아니 갚지 못하리니 황성 서울에 올라가서 너의 본바대로 아뢰리니 만일 너더러 찾으라 하시면 능히 찾을 수 있겠냐니까 김원이 찾을 수 있대. 그래서 공이 대의하고
크게 기뻐하고 밤낮으로 길을 서둘러서 황성에 도달했어. 천자에게 뵙기를 청하고 보니까 근심이 얼굴에 가득해. 그랬더니 김공이 말하기를 신의 자식이 우의 산중에 들었다 요기를 만나서 공자방을 봤다. 그 상이 신기하게 여기면서 빨리 그 아들 보고 올라오라 했어. 김원이 항명받아서 역마를 타고 황성에 올라오니까 상이 크게 기뻐하면서 즉시 불러보고 인물의 비부함을 귀히 여기면서 말하기를 네가 천마산의 아기를 보았다니 그 수말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싶다 하니까 원이 말하기를 소신이 천마산에 가서 약간 무엘이 기었더니 호련 갑자기 광풍 미친 바람이 대자가며 불면서 한 짐승이 머리 9개고 몸이 집체 같은 것이 등에 세 여자를 얹어 쌓기로 공주신지를 알지 못하고 도끼 들어서 머리를 쳐버리니까 도끼 머리 박히고 빠지 아냐고 그 사람 말을 여차차 하고는 신이 잠깐 몸을 날려서 피하 동정 살피니까 짐승이 변화 여차차 해갖고 한 곳에 가니까 따라가 보니까 수빈을 기화한 곳에 이르니까 20년 덮은 듯한 바위 밑에 구멍이 있어 거울을 내려가를 봤다 하자 상이 들으시고 대경하면서 크게 놀라서 말하기를 짐의 불행을 잃을 것도 없으려니와 너의 용맹이 무쌍하니 어찌 기특하지 않겠냐 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 말을 믿고 이제 병사들 주고 보내요. 그러니까 보내갖고 이제 같이 가갖고 이제 이 요괴를 죽여. 근데 같이 갔던 이 장군이 공을 가로채려고 이 김원이 올라오려니까 이 바위를 닫아버려. 구멍을 메꿔버려. 그래서 그 안에 갇혀 있었어. 갇혀 있었는데 그 곳을 여러 가지 방어하다 보니까 웬 구석에 용왕의 딸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용왕의 딸을 구해줘요. 그죠? 그 용왕의 사위가 돼. 그리고 무사하게 그 굴을 나와갖고 나중에 여차해갖고 왕의 사위까지 돼.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난 내용이 김원전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작품의 스토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모티프가 너무 중요해요. 그걸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삐문아. 자, 오늘 삐문을 보시면 3개 중에 2개가 의미가 있었어요. 3개 중에 2개. 일단 첫 번째 기대 인플레이션. 이거 중요합니다. 이 질문. 맞죠? 왜냐하면 올해 지금 있잖아요. 이 경제 파트에서 시장 파트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이미 정말 중요한 거 나올 거라고 예상한 상태예요. 뭐였죠? 진짜 감동이다. 그림자 금융이죠? 1호점에서 말 못했는데 애들이. 근데 갈궜는데 막 욕하고. 욕은 안 했고요. 너무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림자 금융이죠. 이게 중요하죠. 그죠? 그 섀도우 뱅킹인데 이 그림자 금융이 이제 독특한 구조였죠. 그죠? 기존 은행과 다른 어떤 대출하고 투자라는 금융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아두라고 했고 근데 그림자 금융 못지않게 이 시장 파트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지금 인플레이션 있죠. 이 인플레이션 개념도 올해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의 고물가야. 초 인플레이션이야. 그죠? 그 이제 미국의 파월 있잖아요. 파월이 미국의 금리 안 내리겠다고 선언해버렸어. 그건 진짜 큰 의미가 있어요. 큰 어떤 불행이죠. 앞으로도 여러분 봅니까? 물가가 내려가지 않겠다는 거야. 그럼 이 금리를 잘 이해해야 돼. 금리. 금리가 고금리잖아요. 고금리. 그럼 여러분 2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대출이 쉽다? 대출 어렵다. 돈을 빌릴 수가 없어. 너무 금리가 높아서. 2번째, 그럼 대출은 안 되지만 돈이 많아. 우리 예린이가. 그러면 이거 은행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엄청 많은 이자. 해서 뭡니까? 저축은 좋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3번째. 그러면 대출은 안 되는데 돈을 빌려오는 거 안 되는데 돈을 넣는 건 사람들이 많이. 그러면 시중에 있는 통화량이 다 어떻게 될까? 그죠? 통화량이 준다. 그죠? 이걸 지금 노리는 거야. 왜요? 이렇게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합니까? 물가가 내려가요. 원래는. 그래서 파월 장관이 금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금리를 내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가가 내려가야 돼. 지금 내가 말한 거 잘 이해합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올해 이 경제 파트에 만약에 그림자 금리 나오든 금리 나오든 시장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은데 그죠? 이걸 하나도 이해할 수 없어요.
이자율이 엄청 맞물려져 있거든요. 맞죠? 그래서 금방 제가 했던 걸 잘 이해해야 돼. 그러면 이제 물가가 내려가야 돼. 근데 제 정답부터 말할게요. 이렇게 본론부터. 이건 지금 현 상황이니까 여러분 이해해야 돼. 당분간 우리나라는 물가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뭐가 끝나기 전에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기 전에는 절대 물가가 내려갈 수가 없어요. 보세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니까 세계 경제가 지금 완전히 난리야. 물가가 치솟아 있어, 지금. 그럼 세계가 다 물가가 높은데 우리나라 물가가 내려가겠어? 우리나라는 무역을 하자, 무역. 외국이 비싸니까 우리나라 비싸질 수가 없어. 수입하고 오는 나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당분간 물가가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 전쟁이 끝나도 안 내려가. 한동안. 왜? 우크라이나가 다시 회복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우크라이나는 세계 곡물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였어요. 세계 식량의 70%라고. 식량 산업이었어. 근데 그게 완전히 지금 절단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당분간에도 물가가 엄청 치솟아 있을 상황이에요, 지금. 그죠? 그래서 한동안 이제 우리 물가는 계속 안 좋은 상황이야. 그래서 인플레이션 개념은 사실 지금 올해의 경제를 설명하는 정말 중요한 키워드야. 근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 개념은요, 이제까지 한 번도 수능이나 모의고사 나오지 않은 거야. 근데 이 개념이 미칠 만한 노릇이야. 미칠 만한 개념이야. 경제학자들에게 또는 정치인들에게. 자, 어떤 개념이냐면 원래는 지금 현재 보세요. 지금 고금리를 했어요. 금리를 올려놨어. 그럼 금리가 비싸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안 해. 그럼 집에 돈이 없어. 그리고 있는 돈 다 넣어버려. 왜? 이자가 세니까. 그죠? 그럼 현재 지금 쓸 돈이 없어. 그럼 시중에 돈이 안 돌아다녀. 그걸 통화량이라고 해요. 그럼 원래는 물가가 어떻게 돼야 돼? 돈이 귀해지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 쉽게 말하면. 그럼 물건값이 어떻게 돼야 돼? 다시 내려져야 돼. 내려가는 게 원래 맞아. 그죠? 그래서 물가가 안정돼야 돼. 사실 그걸 노리려고 지금 금리를 높이는 거야. 맞죠? 어떻게 물가를 내려보려고. 근데 물가가 안 내려가. 그게 왜 그러냐? 오늘 이것 때문에 그래요.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 개념 이것만 하나만 잘 이해하면 된다. 이 지문은. 기대 인플레이션 뭐냐면 앞으로도 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소원아. 앞으로 내일 있잖아. 오늘 100원 하던 것이 내일 1000원 한대. 오늘 지금 10,000원 하는 게 내일 10만 원 한대. 그럼 너 오늘 이거 물건 살래 안 살래? 사야죠. 그냥 사? 그냥 한 개만 사? 사재기 해야지. 안 그럽니까? 그래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덮고 있어요. 앞으로 물가가 높아질 거거든. 실제로 또. 알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줄일 수가 없어요. 왜? 이 소비를 줄이게 되면 나중에 물가가 올랐을 때 힘들어지거든. 그러니까 지금 일단 좀 물가가 낮을 때 지금 뭔가 많이 사놓자라는 분위기야. 지금도. 그러니까 더욱더 물가가 잡힐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현재.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이 기대 인플레이션 미칠 만한 이 개념 때문에 더욱더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거야. 그래서 올해 이것도 중요한 핵심 용어 중에 하나예요. 물론 나는 아직도 그림자 금융을 더욱더 우위에 두고 있지만 너무나 그게 매력적인 지문이니까. 그죠? 하지만 이 기대 인플레이션 개념도 못지않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너무 좋았어요, 이 지문. 맞죠? 기대 인플레이션 개념만 이해하면 돼요. 맞죠? 두 번째 질문 보자. 두 번째는 어, 이건 독립성 이론인데, 이게 이제 그 말장난이에요, 이게. 이것도 쉽게 설명할게, 소은아. 자, 내일의 소은이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소은이랑 동일 인물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증명할 수 있어. 내일 소은이한테 내가 갔어. 야, 근데 어제 내가 만난 소은이 너 맞냐? 네, 맞아요. 너랑 똑같이 생기고 다른 사람이 있었잖아. 아, 저 맞아요. 어떻게? 어제 소은이가 지금 내가 보기엔 소은이가 맞다는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그걸 이제 주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 로크죠, 로크. 로크는 어떻게 그걸 주장했냐면 기억, 기억의 유무. 즉 뭐냐면 소은이가 지금 나랑 오늘 수업한 것들을 내일 소은이가 기억하고 있어. 그러면 오늘 본 소은이와 내일 본 소은이가 똑같은 소은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누굽니까? 반박한 사람 리드야. 기가 막혀. 아, 좋았어요. 근데 내용은 별거 없는데 요건 좀 재밌더라고. 뭐냐면 리드가 어떻게 이 로크를 까버리냐면 로크는 어떤 사람인지 알죠? 백지론을 주장한 사람이야. 타고라싸, 성무성학설,
대표적인 철학자야. 그럼 리드가 이걸 까버렸어. 어떻게 깠습니까? 여기 나오면 보면 중간 보면은 이 오류가 있죠. 동일성 논리적 법칙. 자, 재은이가 어린 시절 5살 때 재은이를 기억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19살 재은이하고 5살 재은이 동일이면 맞죠? 기억하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 오늘 소원이하고 내일 소원이하고 똑같은 이유는 뭐냐면 내일 소원이가 오늘 소원을 기억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 맞네. 이럴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 논리에 따르면 19살 재은이가 5살 재은이 기억하니까 똑같은 재은이 맞죠? 그죠? 그럼 재은이 아빠가 지금 내가 보는 재은이가 5살 재은이 맞네. 그죠? 인정할 거 아니야. 내 딸 맞네.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나중에 재은이가 50살이 됐어요. 50살 재은이가 5살 재은이 기억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50살 재은이하고 5살 재은이는 다른 인물이에요. 근데 50살 재은이가 19살 재은이 기억 못할 수 있지만 기억하죠. 일반적으로는. 그죠? 그러면 보세요. 50살 재은이가 19살 재은이 기억해. 그럼 50살 재은이 19살 재은이 맞아. 그죠? 근데 50살 재은이는 5살 재은이 기억 못하니까 50살 재은이 5살 재은이가 아니야. 근데 한편 19살 재은이는 5살 재은이 기억하죠. 그러면 19살 재은이하고 5살 재은이가 똑같아. 그죠? 그럼 따지고 뭡니까? 50살 재은이하고 5살 재은이가 똑같아야 똑같지 않아야 돼. 근데 로크의 주장에 따르면 다른 인물이 되버린다. 이게 어긋난다고 반박한 사람이 바로 리드야. 맞죠? 그 리드는 기억을 한다 안다 갖고 그 사람이 동일하지 않다. 그걸 보면 안 된다. 알았죠? 그게 반박한 내용인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 질문. 알았죠?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요거 정말 중요하죠. 가상현실, 증강현실. 자, 이 원리 이제 이해하면 마칠 건데요. 자, 뭐냐면 증강현실하고 가상현실 일단 차이점을 알아야 돼. 증강현실 뭐냐면 개념도 알겠지만 현실에 가상을 덧입힌 거야. 알죠? 그래서 기존의 현실 세계에 있는 거 맞아요. 근데 다만 우리 지금 있는 교실에가 포켓몬이 뛰어다니고 있어. 미친 포켓몬이죠? 삐까쭈죠? 삐까삐까. 그럼 이게 증강현실이야. 근데 가상현실은 뭐냐면 새로운 어떤 뭡니까? 공간이야. 그러니까 현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현실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훈이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현실이 가짜라는 걸 알고 있어. 가짜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증강현실은요. 우리 현실에가 그 존재가 딱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때에 따라서는 뭡니까? 착각할 수 있어 우리가. 그게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차이점이야. 맞죠? 근데 이 개념을 이해해놓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현재 가상현실이 아니라 증강현실입니다. 가상현실이 발달한 게 증강현실이야. 현실과 비현실 구분 못하게 만들어야 돼. 인간을. 근데 그 기술이 필요한데 오늘 질문은 어떻게 증강현실을 구현하냐 그 기술이 나와 있어요. 단계별로. 그래서 그 5단계나 6단계 그걸 이해하는데 일단 1단계 뭐냐면 보세요. 일단 우리 다유협회가 내가 삐까쭈를 등장시키고 싶어. 삐까쭈를.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단 그 두 번째 단락에 있는 단락에 보시면 관심 영역을 설정해야 돼요. 일단 삐까쭈가 나오는 있잖아요. 그 영역을 설정해야 돼. 이만큼에 나온다 하고 설정해야 돼. 그죠? 설정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 할 게 뭐냐면 이 삐까쭈를 구성한 있죠. 이미지 구성안 있잖아. 이미지 구성하는 이 점들이 있죠. 화소라고 하거든요. 이미지 구성 화소들을 뭡니까? 이 색깔 값을 있잖아요. 이것을 특징을 뭘로 만들어야 하냐면 벡터화 시켜요. 벡터화. 이 벡터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삐까쭈를 이게 소환하고 싶은데 이 삐까쭈가 노란 색깔이고 귀는 뾰족하고 꼬리는 뭡니까 번개받는다 그러잖아요. 이런 다양한 특징들을 숫자로 만든 게 벡터야. 벡터. 그죠? 그리고 이 벡터를 모아놓은 게 클래스야. 그럼 삐까쭈라는 클래스 안을 보면요 다양한 벡터가 있어. 근데 이 벡터와 그다음 클래스와 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해야만 컴퓨터가 그걸 이해를 해. 맞죠? 컴퓨터 삐까쭈가 뭔지 안다고. 근데 그렇게 벡터화하거나 클래스화하지 않으면 이 전역 컴퓨터는요 피카츄가 뭔지 몰라. 근데 피카츄가 뭔지를 컴퓨터에게 알려줘야만 컴퓨터가 이 현실에다가 이 증강현실에서 새로운 어떤 존재를 소환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보이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지금 일종의 밑밥 작업이야.
일단 이 부분에 컴퓨터야 지금 피카츄를 소환하려고 해. 그 피카츄는 뭐냐고? 모르겠지. 피카츄야, 그 클래스란 피카츄에 이 다양한 특징들이 있죠. 그걸 벡터화 해갖고 다 입력을 시켜줘요. 알죠? 그게 두 번째 작업이야. 그 다음 할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난 분류 작업을 해, 분류 작업.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입력을 피카츄 해놨어요. 근데 이 피카츄와 비슷한 애들 있죠. 포켓몬들이. 그러면 그 포켓몬들도 다 분류를 시켜줘야 돼. 구분시켜줘야 돼. 안 그러면 이 컴퓨터가요. 피카츄가 아니라 다른 엉뚱한 포켓몬을 소환할 수 있어. 비슷한 모양. 그죠? 라이충하게. 아무튼 비슷한 애가 있어갖고 걔를 소환할 수 있으니까 이 각각의 클래스별로 뭡니까? 분류를 잘 시켜줘야 돼. 구분시켜줘야 한다고. 안 그러면 얘가 혼동하니까. 그게 세번 작업이고 그래서 분류 작업은 이제 좀 그 다음 달에 자세히 나와 있죠. 뭐 개, 고양, 늑대를 예로 들어갔고 이 가능도라는 개념을 통해 갖고 분류를 해요. 그래서 개, 고양, 늑대가 각각 0.7, 0.2, 0.4를 얻었다면 이 벡터는 강도가 가장 큰 개로 분류돼. 맞죠? 그러니까 특정한 세 개의 벡터가 있으면 뭡니까? 강도가 높은 것을 이 컴퓨터가 소환한다 이거죠. 그 개념이고 자, 만약 따라 보면 그래서 이런 분류의 작업도를 높이려면, 정확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기계학습을 거쳐야 돼. 그래서 자꾸 이 기계가 학습할 수 있게끔 뭡니까? 데이터 값을 넣어줘. 즉 어떻게 하냐면 먼저 뭡니까? 어떤 벡터를 입력하더라도 모든 클래스 강도와 동일한 값이 나오도록 초기 분류 모델을 만들어요. 초기 분류 모델. 이건 이제 제로 베이스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것들을 순차적으로 이제 벡터를 입력을 해요. 입력하면 이제 얘가 학습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최대 가능도 추정법에 의해서 뭡니까? 아, 이런 어떤 벡터 값이 입력되면 이게 가능도 높아지구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속 학습을 해나가. 학습을. 그래갖고 정답이 아닌 클래스는 강도 낮게끔 하고 정답 높은 걸 강도 높게끔 해갖고 이 훈련을 시키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보세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컴퓨터가 올바른 클래스에 올바른 벡터를 출력해서 증강현실에 입힐 수 있으려면 계속 뭘 해야 돼요? 기계학습을 시켜서 특정한 정답값이 나오죠. 뭐합니까? 값이 나오는 무슨 도를 높여줘요? 가능도를 높여주는 작업을 해야 돼. 그리고 정답 아닌 것은 자꾸 가능도가 낮아지도록 역시나 학습을 시켜야 돼. 그러면 정확하게 증강현실을 구현할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최초의 벡터화, 클래스화 해갖고 그걸 입력하면요. 기계가 아직 학습이 덜 됐기 때문에 엉뚱한 이미지를 출력해갖고 증강시킬 수 있다고. 맞죠? 그러니까 계속 뭡니까? 정답이 나오고 정답 아니 나오지 않게끔 간으로 계속 높여준 기계학습 작업을 해야 돼. 맞죠? 계속 입력해갖고 출력됐을 때 요건 아니야, 요건 맞아 이런 작업 계속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기계학습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그 뭡니까? 그 자율주행 자동차나 뭐 자기가 직접 학습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딥러닝이야. 딥러닝 기술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미래의 로봇들은 뭡니까? 인공지능은 지가 입력된 학습된 값들 있죠. 그걸 자기가 계속 반복 학습하고 딥러닝 깊이 있게 학습을 해갖고 그걸 통해 갖고 어떤 현상을 도출할 수 있게끔 훈련시켜야 돼. 그게 이제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이에요. 얼마나 딥러닝 시킬 수 있는가. 맞죠? 그 개념된 게 뭡니까? 오늘 된 이 지문하고 연결이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정리해보면 올해 기술 테마에 나올 수 있는 가장 핫한 지문 중에 하나가 가상현실, 증강현실이고 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잘 구현하려면 인공지능, 딥러닝, 그 인공지능 딥러닝이 뭡니까? 이어서 빅데이터까지 연결됩니다. 맞죠? 어떻게?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구현해야 하고 그리고 이걸 구현하려면 뭡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하고 이 인공지능 기술을 하려면 뭡니까? 딥러닝 기술이 돼야 하고 이 딥러닝이란 뭡니까? 학습해야 할 것이 있어야 하니까 그럼 빅데이터가 돼야 돼요. 그거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 마칠게. 최근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앞으로의 우리 세계는요. 우리 세상은 공간의 의미가 달라진대요. 지금 우리가 물리적 공간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이 어른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현실 공간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메타버스에서 일해요. 맞죠? 가상현실 또 다른 세계 공간에 가 거기서 일을 한다니까? 거기서 퇴근하고
아예 거기 살기도 해. 또 다른 공간 살게 된다고.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고요. 맞죠? 그게 지금 기술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이 생각하는 현실은요. 지금 현실과 정말 많이 달라질 거예요. 맞죠? 그래서 지금 영화화된 거 있잖아요. 지금 뭐 메타버스 약고 막 그 닥터 스트레인지 다양한 세계가 있잖아요. 그게 그냥 허무맹랑한 이론이 아니야. 다 과학 이론에 기반을 둔 거예요. 맞죠? 여기까지 하고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개 지문 공부해 주셔야 돼요. 가상현실, 증강현실 지문하고 아까 맨 나와 있던 기대 인플레이션. 근데 그 두 개 중에도 하나를 꼽아본다고 한다면 그건 못 꼽겠다. 분야가 달라요. 분야가. 경제 파트와 기술 분야 달라서 너무 중요한 지문은 꼭 잘 읽어주시고요. 고생했습니다.